안녕하세요. HLB 장마감을 했는데요. 마이너스 1.26%로 끝났습니다. 역시 동시 호가에 또 한 번 던졌죠. 그래서 0.39%. HLB는 동시 호가 때 저번 주에도 금요일에 0.85%, 58% 던졌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이 동시 호가 때 또 내려버렸습니다. 일봉상으로 보면은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양봉이었는데 한 방에 마이너스 보합이긴 하죠. 지금도 거의 이제 1%면 보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6%로 마감을 했는데요. 종목별 투자자를 보면은 음봉이 나오는 날은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개인들은 매수를 하는 걸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 일정을 이제 보면요. 유무상 증자가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 이제 남은 게 뭐냐면 무상 증자에서 신주 상장 예정일, 그래서 6월 23일 내일이죠. 내일이 이제 신주가 상장되는 날입니다. 이것도 10%거든요. 유상증자 10%, 무상증자 10% 이렇게 상장이 되고요. 주식수는 470만 주가 되죠. 유상증자 때는 더 적었겠죠. 보면은 유상증자 때는 430만 주였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그거는 유상증자를 먼저 했잖아요. 이거 먼저 했기 때문에 주식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대략 4천 얼마, 여기 4,300에서 더하면은 4,700 정도 되겠죠. 대략 4,700 정도가 유상증자가 끝나고서 총 발행 주식수가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다 대고 무상증자를 하니까 요거의 10%가 되잖아요. 그래서 470만 주가 적혀 있는 겁니다. 유상증자보다 더 수량이 늘어났죠. 그래서 증자 전 발행 주식수가 470만 주로 늘어난 걸 4,700만 주로 늘어난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43에다가 그 4를 더했다. 43에다가 4를 더해서 이거에다가 10%를 때린 거다. 그래서 상장 주식수가 470만 주로 더 많아졌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일정은 내일 6월 23일이라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정고점을 다시 거의 다 왔습니다. 30만 3,500원인데 거의 이제 30만원까지 다시 올라왔죠. 그래서 한번 상승하고 그 다음에 또 상승해서 여기서 조정을 거치고, 이런 거를 삼각수렴이라고 하죠. 이렇게 수렴을 하고 있다. 그리고 수렴을 한 다음에 방향을 정하고 그렇게 되죠. 시가총액은 대략 이제 40조 원 정도가 되고요. 누가 샀을까가 궁금할 텐데요. 여기서 보면은 종목별 투자자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기관이 샀고 외국인은 팔았고 개인들은 3일 연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랑 기관이 같은 기간에 매수를 했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5월 8일에 영업 실적이 잠정 공시가 됐었잖아요. 이때 전년 대비 80% 증가를 했었습니다. 주가를 한번 좀 같이 보면은 5월 8일은 여기거든요. 여기서 방향을 틀었죠. 이게 한번 오르고서 여기서 조정, 이렇게 좀 당겨 보면은 더 잘 보일 텐데, 여기서 이렇게 조정을 하다가 이날을 기점으로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5%가 올랐죠. 그런 다음에 다시 여기서 박스권을 하다가 이렇게 상승을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갔죠. 그 다음에 이제 상승하는 도중에 조회 공시 요구도 떴었는데, 보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 합병 추진설에 대한 이제 답변을 해라 라는 공시가 나왔었는데요. 답변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5월 8일에 실적 공시 잠정 나오고서 15일은 이날이거든요. 이날에 이제 공시가 뜨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잠깐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상승을 한번 꺾고 상승하죠. 한 번, 두 번 꺾고, 이런 데서 이렇게 해서 한 번, 두 번 꺾고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이 뉴스기사 나왔는데, 안전성 변이 대응 탁월 항체 치료제를 선택한 이유라고 합니다. 4시 43분이니까 아침부터 나왔던 기사인데요. 추가 동물 실험 동시다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동시다발이니까 여러 개 중에 하나만 성공해도 대박인 거죠. 속도 면에서는 약물 재창출이 더 빠를지 몰라도 안정성 측면에서는 항체 치료제가 더 우수하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우리 피 뽑아가지고 하는 그 항체 이미 만들어진 걸로 하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하는데, 우리 상식과는 반대로 약물 재창출이 속도면에서 더 빠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재밌게도 족제비 일종인 페럿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마우스라고 하는 그 실험지가 아니라 페럿을 대상으로 동물 효능 시험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라고 하고요. 바이러스 검출량이 100분의 1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체를 가진 애들은 이제 확실히 줄어든 거죠. 그 다음에 이걸로 인한 이런 손상된 이런 것들도 회복이 됐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분봉을 보면은 이제 셀트리온이 장 초반에는 이제 보합에서 시작을 하고서 장 초반부터 이렇게 치고 올랐습니다. 9시 45분에 고점을 한번 찍었고, 그 다음에 이제 횡보하다가 시장이 하락하면서 같이 떨어졌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체 제재는 타겟 단백질에 매우 특이하게 결합하는 특징이 있어서 부작용 문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정해진 애들한테만 갖다 붙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른 데에 붙어가지고 우리 몸에 작용하는 그런 부작용은 좀 줄어든다 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체는 이제 한 개를 만들어서 쓸 수도 있고요. 여러 부위를 인지하도록 여러 단일 클론 항체를 개발해서 섞어서 칵테일 투약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효과는 좋겠죠. 이러한 항체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지금 셀트리온은 항체 치료가 더 안전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혈청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상태였는데요. 여기 이제 추출한 혈청에서 우리가 항체를 가져오잖아요. 근데 여기에 혈청에는 항체만 있는 게 아니라 오리진 동물의 뭐 조직, 프로틴, 단백질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은 이렇게 뱀의 독처럼 환자에게 작용되어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게 1929년 지금부터 이제 거의 100년 전이죠. 그동안 이제 많은 발전이 있었던 거고, 이제 항체는 항원과 결합하는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프로틴이죠. 그리고 혈액과 체액에 녹아있는 면역 글로불린을 일컫는 말이다. 이거 많이 보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후천 면역에는 T세포랑 B세포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B림프구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항체는 이 B림프구 세포 표면에도 존재를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표면 면역 글로불린이라고 불린다고 하고요. 이게 바로 항원 수용체로 작용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얘도 뭔가 인식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몸에 들어왔으면은 얘가 분할을 하잖아요. 플라즈마 셀로 분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걸 하는 어떤 트리거가 있어야 됩니다. 트리거가 있어야지 얘가 이렇게 분할을 하게 되는 건데,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안티젠 리셉터, 항원 수용체가 되는 건데요. 뭐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붙어 있다고 뭐 하겠죠. 그러면은 이게 그 항원이 딱 닿았습니다. 그럼 얘가 이제 딱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 몸에 항원 좀 적군이 들어왔구나 라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때부터 이제 특정한 항원과 반응한 비림프구 클론이 플라즈마 세포로 분화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자신이 세포 표면에 가지고 있던 것, 아까 봤던 항원 수용체 역할을 했던 이 항체 있잖아요. 이 동일한 항체를 드디어 이때부터 세포 밖으로 막 이제 분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비림프구가 플라즈마 세포로 바뀌고 항체를 분비하는 그 과정입니다. 기존에는 비림프에 붙어 있었죠. 근데 이게 이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혈액이나 체액에 있는 항원과 결합을 하면서 작용을 방해하거나 제거되도록 만든다라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면역세포에서 생산된 항체는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종류는 T세포, 활성 T세포에서 분비된 사이토카인 종류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거는 되는데 얘는 안 들어있죠. 얘는 T세포 도움 없이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T세포랑 상관없이 그냥 생산이 된다라는 점이고, 그래서 세 개인 거죠. 저거 하나 뺐으니까. 이쯤에서 끊고 다음에 이어서 하고요.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 6월, 1월에서 20일 수출이 이제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승용차는 줄어들고 반도체는 조금 늘고, 그래서 이제 수출 타격이 계속되는 모습이라고 하고요. 이게 실시간 검색어에 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져왔는데 작년 같은 기간보다 7% 이상 감소를 했다고 하고요. 이런 내용은 관세청에 들어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관세청 들어가면은 2019년 나와 있죠. 그리고 2020년 나와 있고, 뭐 연간 누계, 여기도 연간 누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월로 비교를 하는 건데, 보면은 요게 100만 달러니까 여기 보이는 것처럼 250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2020년 6월 1일부터 20일이 250억 달러가 찍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작년 6월 1일부터 20일은 얼마 찍혔냐? 270억 달러가 찍혔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20억 달러죠. 20억 달러만큼이 감소를 했다. 그리고 이 감소한 것은 7.5%다. 이거는 변동이 이렇게 일어났다라고 알려주는 수학 기호고요. 우리가 이제 주식할 때 이러면 상승했다라고 하는 거랑 이러면 뭐 하락했다라는 거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변동을 알려주는 겁니다. 변동. 그래서 이렇게 감소를 한 걸 알 수가 있죠. 27에서 25로 20억 달러가 감소했다.
그 다음에 이게 왜 그 전월이랑도 비교를 하지만 그 전년도 같은 월로 비교를 하냐면은 시즈널러티라는 게 있습니다. 계절성이라는 건데 우리나라는 사계절 있잖아요. 그 계절마다 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좀 제거를 하기 위해서 당월을 1년 전 거랑 비교를 합니다. 전월 거랑 비교하면은 이제 봄이랑 여름이랑 겨울이랑 다 수출이랑 그런 게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것만 보기에는 아쉽다라고 해서 전년 같은 월로 봅니다. 전년 동기 대비라고 하죠. 그래서 아직까지 그 질병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그런 지표가 되겠습니다. 관세청 가서 볼 수 있고요. 그럼에도 시장은 굳건한 모습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 오늘 2% 상승을 해서 이때 잠깐 북한 때문인지 이렇게 잠깐 하락했다가 다시 전고점 돌파하고 올라왔죠. 그 다음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떨어진 상태로 코스닥이랑 다르죠. 바이오가 많은 코스닥이랑 좀 다른 모습입니다. 코스닥은 이렇게 다시 회복해서 올라왔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